여보세요? 이른을 앞둔 여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국도변 불 꺼진 지 20년 된 폐주유소의 한밤이었어요. 지나는 차도 없는 길에 녹슨 간판만 바람에 삐걱이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사무실에서 끊겼어야 할 벽걸이 전화가 방금 울렸습니다. 벨이 2번 울리고 뚝 끊기고 잠시 뒤 다시 한 번. 장난 전화도 잘못 걸린 전화도 흉내낼 수 없는 신호.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쓰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전화기 앞에 서 있었어요. 받아야 할지 도망쳐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20년 만에 돌아온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한밤에 끊긴 번호로 전화를 건단 말입니까? 이윽고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 그리고 거친 숨소리. 긴 침묵 끝에 한마디가 건너왔습니다. 술래가. 수화기를 쥔 여인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년 전에 죽었다는 남편의 목소리였으니까요. 20년 누명을 살고 나온 아내와 죽은 사람이 걸어온 전화 한 통. 녹슨 주유소의 전화벨에 숨겨진 사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20년 전 국도변의 작은 주유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듣고 계신 그 자리가 오늘 꽃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의 아침 회색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순례 68. 20년 만에 처음으로 허가 없이 하늘을 보는 날이었어요. 손에는 영치품을 담은 종이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순례 씨, 다시는 이런 데서 뵙지 맙시다. 나이 지긋한 교도관이 철문 앞에서 꾸벅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동안 말썽 한 번 없던 모범수에게 보내는 그나름의 인사였어요. 술래도 말없이 허리를 굽혀 답했습니다. 정문 앞은 한산했습니다. 마중이라고는 먼저 출소한 옥중 동기 한금자뿐이었죠. 술래야, 여기다 여기. 금자는 반찬가게 앞치마 차림 그대로 달려와 술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했다. 참말로 고생했어. 술래는 금자의 등을 가만가만 두드리기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눈물을 아껴온 사람의 눈은 끝내 마른 채였습니다. 아들은 연락 없제? 금자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술래는 대답 대신 하늘만 올려다보았어요. 6월의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맑았습니다. 터미널까지 따라온 금자는 보따리부터 안겼습니다. 밑반찬이다. 데우기만 해라.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 가게 와서 일해. 알았지? 술래는 고맙다는 말 대신 금자의 거친 손을 꼭 쥐었다 놓았습니다. 시외버스는 2시간을 달렸습니다. 금자가 억지로 쥐어준 김밥 한 줄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어요. 주머니에는 20년치 영치금을 모은 통장 하나. 그것이 68 정순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차창밖 풍경이 낯설어서 술래는 몇 번이고 정류장 이름을 확인했죠. 논이 있던 자리에 물류창고가 서 있었습니다. 방앗간이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 간판이 빛났어요. 20년은 고향의 얼굴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국도 3거리요. 내리실 분 계세요? 기사의 말에 술래는 상자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3거리 슈퍼 평상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술래를 알아보았습니다. 저거 만성내 안 사람 아이가. 주유소 돈 들고 들어갔다던 그 여자? 수군거림이 등 뒤에 와서 박혔지만 술래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어요. 20년 전에도 저 수군거림 속을 지나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술래는 등을 펴고 한 걸음씩
또박또박 걸었죠. 금자가 같이 가겠다는 것을 한사코 만류한 길이었어요. 처음 가는 자리만큼은 혼자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삼거리에서 옛 국도를 따라 10분. 화물 트럭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순례를 지나쳐 갔습니다. 20년 전이라면 어김없이 서던 차들이었어요. 그 시절 이 길의 차들은 기름이 남아도 만석 주유소에 들렀으니까요. 잡초가 무릎까지 자란 길 끝에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만석 주유소. 녹슨 간판은 한쪽 모서리가 떨어져 비스듬히 매달려 있었어요. 주유기 2대는 붉게 사가 있었고 차양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국도에서 제일 친절하던 주유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창 때의 만석 주유소는 화물 기사들의 사랑방이었어요. 새벽 기사들에게는 믿어주는 외상장부가 있었고 설날에는 지나는 차마다 가래떡 한 봉지씩을 실어보냈습니다. 기름은 만석인에서 넣어야 마음이 든든하다. 국도를 오가는 사람치고 그 말을 모르는 이가 없었죠. 그 시절의 불빛이 지금은 녹과 잡초 밑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례는 한참을 길에 선 채 간판만 올려다보았어요. 만석. 남편의 이름이자 부부가 함께 올린 간판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대답할 사람은 15년 전 부고 한 장으로 떠나보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수감 5년째 되던 해 면회 대신 날아든 한 장의 부고. 창고 화재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순례는 철창 안에서 들었습니다. 장례식도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유골은 멀리 사는 친척이 거두었다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철창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것뿐이었죠. 그날부터 순례의 시간은 울지도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순례는 그저 배식줄에 서고 바느질을 하고 잠을 잤죠. 마당으로 들어서자 발밑에서 자갈이 설컹거렸습니다. 잡초 사이로 아이들 낙서처럼 페인트가 벗겨진 기둥 하나가 보였어요. 순례의 걸음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기둥에는 칼끝으로 새긴 금이 층층이 나 있었습니다. 7살, 8살, 9살. 금 옆에 삐뚤빼뚤 적힌 숫자들. 아들 도연이의 키를 해마다 새기던 자리였습니다. 이만큼 컸네, 우리 아들. 남편이 아이를 기둥에 세우고 머리를 꾹 눌러주던 모습. 까치발을 들다 들켜서 혼나던 7살의 웃음소리. 20년 전의 소리들이 잡초 우거진 마당에 잠깐 살아났다 사라졌습니다. 눈금은 13살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사춘기가 온 아이는 더 재주지 않아도 혼자 컸으니까요. 그 아들은 올해 45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미가 출소하던 오늘 끝내 오지 않은 아들이었죠. 20년 전 첫 재판날 방청석의 아들은 어미를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짓을 저더러 어떻게 믿으라고요. 면회실에서 남긴 그 한마디가 20년 면회 기록의 전부였어요. 순례는 그날 이후 아들에게 편지조차 보내지 못했습니다. 믿어달라는 말이 어미가 자식에게 지우는 짐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해가 서쪽 능선으로 기울며 폐주유소 마당에 긴 그림자를 깔았습니다. 까치 2마리가 차양 지붕의 구멍으로 들락이고 있었어요. 사람이 떠난 자리를 지킨 것은 결국 새들과 잡초뿐이었습니다. 순례는 손끝으로 가장 낮은 눈금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7살 도연이의 키, 무릎께에 닿는 그 자리. 거기에 손을 대면 아직도 아이의 정수리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엄마가 미안하다. 잡초 우거진 마당에 늙은 어미의 혼잣말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고쳐 안고 사무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유리문에는 먼지가 뿌옇게 앉아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고리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헛돌다 힘없이 풀렸어요.
20년 동안 도둑조차 들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술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손잡이를 당겼어요. 20년 묵은 경첩이 길게 울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린 순간 술래는 그 자리에 굳고 말았어요. 폐허일 줄 알았던 사무실 안이 이상하리만치 멀쩡했기 때문입니다. 책상도 난로도 벽에 걸린 달력도 20년 전 그날 그대로 먼지만 덮어쓴 채 술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시간이 봉인된 방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20년 전 9월에 멈춰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볼펜 한 자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도 구석의 쪽잠 자리도 그대로였죠. 먼지만 걷어내면 어제까지 사람이 살던 방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친척이 정리를 안 했나 보네. 술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의문을 덮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파고들 기력이 없었어요. 20년 만의 첫 밤은 그렇게 먼지 쌓인 쪽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등 시간도 점호도 없는 밤이었어요. 창 너머로 별이 보인다는 것이 새삼 낯설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술래는 쓸고 닦았습니다. 교도소에서 20년 손에 뵌 것이 청소뿐이었으니까요. 걸레가 새카매질 때마다 사무실은 조금씩 옛 얼굴을 찾았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는 빛바랜 가족 사진이 나왔어요. 주유기 앞에서 셋이 웃고 있는 개업하던 해의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의 작업 수첩도 한 권 나왔습니다. 기름 묻은 손으로 눌러 쓴 외상 기사들의 이름과 액수. 끝 장에는 사람 장사가 기름 장사보다 먼저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찬장에는 부부가 쓰던 찻잔 2개가 나란히 엎어져 있었습니다. 술래는 그 2개를 씻어 다시 나란히 엎어두었어요. 1989년 봄 부부는 이 자리에 간판을 올렸습니다. 우리 이름 걸고 장사하는 기다. 이름 걸고는 못 속인다. 그기 장사다. 사다리 위에서 간판을 달며 만석은 그렇게 말했었죠. 국도의 20년 호황이 그 말 위에 쌓였습니다. 동업자 박칠규가 끼어든 것은 개업 자금이 모자라던 그때였어요. 읍내 부자였던 칠규가 땅값 절반을 대고 지분을 가졌습니다. 장부는 격리를 보던 술래가, 도장은 칠규가 쥐는 동업이었죠. 그 도장이 훗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부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20년 전 법정에서 산산이 부서졌어요. 낮에는 금잔의 반찬 가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콩자반을 조리고 멸치를 볶고 배달 상자를 날랐죠.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반으로 갈렸습니다. 모르는 척 김치 한 포기를 더 담아주는 손이 있었고 횡령범이 어디리라며 침을 뱉고 가는 입이 있었습니다. 술래는 어느 쪽에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변명은 20년 전 법정에서 이미 소용없음을 배웠으니까요. 저녁 무렵 금자가 도마를 두드리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칠규 그 인간 요새 군의원 나온다고 읍내에 현수막 걸었더라. 남의 인생 잡아먹고 금배지까지 달겠다는 거 아이가. 술래는 콩자반만 묵묵히 졸였습니다. 그 이름에 흔들리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폐주유소에 손님이 찾아온 것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마당에 잡초를 깔고 미끄러져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린 노인은 양복에 금배지,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박칠규, 20년 전 만석 주유소의 동업자였던 사람입니다. 아이고 술래씨, 내가 소식 듣고 한 걸음에 왔지. 고생 많았어. 진작 면회라도 갔어야 했는데 면목이 없네. 칠규는 제 집처럼 마당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꼴이 이게 뭔가. 사람 살 때가 못 되는구먼. 술래는 빗자루를 쥔 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법정에서 증인석에 앉아있던 얼굴이었어요. 칠규의 눈은 인사말과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쪽, 책상 서랍개를 빠르게 훑는 시선. 무언가를 찾는 사람의 눈이었지만 술래는 그때 알아채지 못했죠. 네, 그래서 말인데. 칠규가 본론을 꺼내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이 땅 내가 좋은 값에 정리해 줄게. 늙어서 이런 패가 끌어안고 살아서 뭐하나. 깨끗하게 넘기고 요양원이라도 좋은 데 들어가야지. 호의로 포장된 말들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술래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살 겁니다. 뭐? 제 남편 이름이 걸린 땅입니다. 여기서 살 거예요. 칠규의 웃음이 한꺼풀 벗겨졌습니다. 그 밑에서 20년 전과 똑같은 눈이 드러났죠. 술래 씨, 사람이 좋게 말할 때 들어야지. 세상이 그 횡령을 잊었을 것 같나? 칠규는 명함을 책상에 던져놓고 차에 올랐습니다.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진 뒤에도 술래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조수석의 곽 소장이 백미러를 흘끔거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할망구가 버티면 골치 아픈데요. 버텨봤자지. 빈손 늙은이가 뭘 어쩌겠나. 그보다 곽 소장, 그 창고 거는 깨끗하지? 20년 전 일을 누가 캡니까? 서류도 다 정리됐고요. 그래도 입은 무겁게 다녀. 요즘 기자들이 설친다더라. 칠규는 창밖으로 폐주유소를 일별하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 땅 밑으로 새 국도가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 몇 없었으니까요. 사흘을 더 닦자 주유기 한 대가 제 빛을 거의 찾았습니다. 지나던 화물 트럭이 속도를 줄이며 창문을 내렸어요. 여기 다시 여는 겁니까? 기름은 아직요. 물은 한 잔 드릴 수 있어요. 기사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마당에 손님의 말소리가 머문 날이었죠. 그날 밤 술래는 쪽방에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바람이 차양 지붕의 구멍을 지나며 휘파람 소리를 냈어요. 20년 만에 누리는 벽 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밤 10시 정각, 사무실 쪽에서 낯선 소리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벨이 2번 울리고 뚝 끊겼습니다. 술래가 몸을 일으키기도 전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다시 한 번. 따르릉. 술래가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전화기는 이미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끊긴 지 20년 된 전화였습니다. 잘못 들었나? 술래는 먼지 앉은 전화기를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혹시나 하고 수화기를 들어본 술래는 그대로 굳고 말았어요. 뚜하고 신호음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끊겼어야 할 전화였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던 날 분명해지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바람 소리였겠지. 낡은 기계가 우는 소리였겠지. 그렇게 덮고 돌아눕기에는 벨소리도 신호음도 너무 또렷했습니다. 교도소에서의 20년이 견딘만으로 채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래의 방에는 한때 3사람이 있었어요. 먼저 출소한 금자, 그리고 막내였던 영주. 영주는 사기죄로 들어온 여자였지만 속은 물러 터진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진 빚에 도장을 잘못 찍어준 죄가 전부였죠. 언니, 우리 미선이가 이번에 반에서 1등 했대요. 영주의 자랑은 언제나 딸 하나였습니다. 면회 한번 오기 힘든 형편의 고등학생 딸이었어요. 그런데 수감 3년째 되던 겨울, 영주가 쓰러졌습니다. 의무실에서 큰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죠. 언니, 우리 미선이 공부 잘하는데 대학만 가면 되는데. 병상의 영주는 술래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무슨 수로? 언니도 여기 사람인데. 그래도
그래도 언니밖에 없어서. 술래는 대답 대신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약속의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어가는 손등을 오래오래 쓸어주었을 뿐이었죠. 그것이 영주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죽음을 술래와 금자가 철창 안에서 배웅했어요. 그 해부터 술래의 영치금 장부에는 지출이 하나 늘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이름 없는 후원금. 바깥에 금자 앞으로 보내 미선이의 학비로 건너가게 한 돈이었습니다. 삭바느질 작업장에서 손가락이 굳도록 일해 모은 돈이었죠. 작업장에서 술래는 분량 한 번 없는 일꾼으로 통했습니다. 남들이 쉴 때 한 장을 더 받고 명절 특근을 도맡았어요. 간식비도 약값도 아껴가며 장부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바늘에 찔린 자리가 아물 새 없는 20년이었죠. 술래야, 내 노후는 웃자고. 먼저 나간 금자가 말려도 술래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는데 노후가 어딨어. 그리고 금자야, 이건 우리만 알자. 애가 알면 평생 빚으로 여길 거야. 미선이는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후원자의 돈으로 대학을 마쳤습니다. 졸업식 날에는 금자가 면회를 와서 사진 한 장을 유리 너머로 들어 보였습니다. 학사모를 쓴 영주를 꼭 닮은 처녀가 웃고 있었어요. 영주야, 맞지? 술래는 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한참을 떼지 못했습니다. 훗날 기자가 되었다는 소식까지만 금자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술래는 그 소식을 듣던 날 처음으로 철창 안에서 웃었다고 합니다. 같은 방 사람들이 무슨 좋은 일이냐 물어도 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술래는 모포를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한참을 웃었습니다. 출소한 지금도 술래는 그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금자가 이제는 만나봐도 되지 않냐고 해도 손사래를 쳤죠. 받을 생각으로 준 게 아니야. 영주가 못 본 졸업식 내가 대신 본 걸로 됐어. 시장의 날들은 그럭저럭 흘러갔습니다. 새벽에는 금잔에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는 주유소를 닦았어요. 품삯은 한사코 마다하는 술래에게 금잔은 반찬값이라며 봉투를 우겨 넣었습니다. 두 늙은 여자는 그렇게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살았죠. 침을 뱉던 입들도 묵묵한 등에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저 여자 진짜 횡령범 맞나? 횡령범이 폐가에서 저러고 살겠나? 수군거림의 결이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었죠. 어느 오후에는 백발의 사내가 주유소 마당으로 트럭을 몰고 들어왔습니다. 만석인의 안 사람. 맞지요? 20년 전 국도를 뛰던 화물기사 최 씨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수술비 급하다고 외상에 기름값까지 보태주셨잖소. 이거 늦었지만 받아주이소. 최 씨가 내민 봉투를 술래는 한사코 물렸습니다. 외상값은 그때 장부에서 지웠어요. 지운 돈은 받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끝에 최 씨는 봉투 대신 쌀 한 포대를 부려놓고 떠났습니다. 국도 기사들 사이에 소문 다 났습니다. 만석이네가 돌아왔다고. 문 열면 우리 회사 차들은 다 여기서 넣을 겁니다. 트럭이 떠난 자리에 술래는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온기가 실린 약속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첩 속 이름들이 하나둘 살아서 돌아오고 있었죠. 술래는 사무실 책상에 작은 화분 하나를 올렸습니다. 금자가 개업 선물이라며 안긴 동양란이었습니다. 개업은 무슨, 기름 한 방울 없는데 주유소 다시 열 거라며. 그럼 개업이지. 말은 그렇게 받았지만 술래는 그날 밤 오래도록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연다. 20년 동안 감히 품어보지 못한 말이 가슴 안에서 자꾸 자라났습니다. 남편의 간판에 다시 불을 켜는 일.
남편 이름이 걸린 간판에 다시 불이 들어오는 걸 보고 싶었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기름 탱크 검사며 허가며 돈도 서류도 산더미일 터였죠. 영치금 통장의 잔고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술래는 그날 밤 통장을 꺼내 모자란 숫자를 적어보았으니까요. 그래도 마당에 잡초를 뽑는 손에는 자꾸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욕심 하나 내도 될까요? 사진 속의 만석은 20년 전 웃음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전화는 그날도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뚝, 따르릉. 2번 울리고 끊기고 다시 한 번. 술래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세고 있었어요. 사흘째 같은 시각, 같은 박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라 했고 다음에는 고장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고장난 기계가 시계처럼 정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나흘째 밤에는 사무실에 미리 앉아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 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술래의 손이 수화기 위에서 멈칫거리는 사이 뚝 끊겼다가 다시 한 번 따르릉. 손이 수화기에 닿기 직전 벨은 약속처럼 침묵했습니다. 마치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전화 같았어요. 울리는 것만으로 할 말을 다한 그런 전화 말입니다. 누구세요? 술래는 침묵하는 전화기에 대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창밖으로 국도의 바람소리만 지나갔죠. 그 박자를 어디서 들어봤는지 기억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저림이었기에 더 이상한 밤들이었죠. 전화는 그 뒤로도 매일 밤 10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울렸습니다. 소문은 군청 공고문보다 빨랐습니다. 새 국도가 난다더라. 삼거리에서 강 쪽으로 뚫린다던데. 시장 좌판마다 같은 이야기가 끌었어요. 그리고 그 노선이 지나는 자리에 만석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던 폐허가 하루아침에 금싸라기가 된 것입니다. 읍내 다방에는 외지 번호판의 차들이 부쩍 늘었어요. 복덕방마다 측량 도면이 펼쳐지고 땅 주인들의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들뜬 공기 속에서 폐주유소만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어쩐지 박칠규가 그 일대 밭을 미리 사들였다더라. 군의원 나온다는 사람이 어찌 알고. 금자는 도마에 칼을 내리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술래야, 그 인간이 노리는 게 내 땅이다. 정신 단단히 묶어라. 술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폐허라서 지킨 게 아니라 남편의 자리라서 지킨 땅이었어요. 금싸라기가 되었다고 내줄 이유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며칠 뒤 곽 소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보셨어요? 재산세 체납 고지서, 공과금 독촉장, 토지 가압류 예고문. 20년 묵은 종이들이 책상 위에 부채처럼 펼쳐졌어요. 수감 중 체납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자까지 4천만 원이 넘어요. 기한 안에 못 내시면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 전에 박 회장님이 좋은 값 쳐주실 때 파시라니까. 술래는 고지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분납. 은 안 됩니까? 4천을 무슨 수로 분납해요? 반찬가게 품삯으로? 생각 바뀌시면 연락 줘요. 기한 지나면 그땐 우리도 못 도와드려. 곽 소장은 코웃음을 치고 돌아갔습니다. 도와준다는 말이 그날따라 제일 차가운 말로 들렸어요. 그가 떠난 마당에 6월의 햇볕만 무심하게 내리쬐었어요. 술래는 고지서를 모아 봉투에 넣고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술래는 봉투를 폈다가 덮고 덮었다가 다시 폈어요. 그래도 빚은 빚이고 세금은 세금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떼먹었다는 누명을 쓴 사람일수록 셈은 깨끗해야 했으니까요. 술래는 다음날 군청을 찾았습니다. 체납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쥐고 2시간을 기다렸죠. 정순례 씨. 아, 그 만석 주유소. 담당 직원의 눈빛이 서류와 술래 사이를 오갔습니다. 횡령이라는 단어가 입 밖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들리는 단어였습니다. 분납 신청은 됩니다만 보증인이나 소득 증빙이 있으셔야.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증빙해 주실 거예요. 정과. 아니, 신원관계로 심사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술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창구를 물러났습니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서류 위에서 술래는 죄인이었어요. 그래도 청사 계단을 내려오는 등은 굽지 않았습니다. 구부리고 살기에는 견뎌온 세월이 아까운 등이었으니까요. 시장의 공기도 다시 사나워졌습니다. 누가 돌렸는지 낡은 판결문 사본이 가게마다 끼워져 있었어요. 횡령 12억, 징역 20년. 20년 전 신문 기사를 오려붙인 종이도 함께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어디 가나. 침을 뱉고 가는 입들이 도로 늘었습니다. 반찬 단골 몇이 발길을 끊었고 배달 주문도 줄었어요. 금잔의 가게까지 불똥이 튀는 것이 술래는 제일 미안했습니다. 금자가 종이를 걷어내며 펄펄 뛰었어요. 이거 박칠규 짓이다. 선거 앞두고 내가 눈엣 가시인 거야. 억울하면 너도 떠들어. 왜 20년을 입 다물고 사니? 술래는 거친 종이들을 차곡차곡 접기만 했습니다. 떠들어서 믿어줄 거면 20년 전에 믿어줬겠지. 나는 그냥 오래 사는 걸로 보여줄란다. 그 고요함이 금자는 속이 터지고 또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금자는 시장 상인회를 돌며 따졌습니다. 판결문 돌린 놈 누군지 다 안다. 양심들 있으면 떼라. 반찬 가게 단골들이 하나둘 종이를 떼어냈어요. 전부는 아니어도 절반의 가게에서는 종이가 사라졌습니다. 금자는 떼어낸 종이를 구겨 아궁이에 던져 넣었죠. 밤이 되면 술래는 사무실 책상에 고지서를 펴놓고 주판을 놓았습니다. 영치금 통장, 반찬 가게 품삯, 그리고 모자란 숫자들. 아무리 두드려도 4천만 원에는 닿지 않는 셈이었어요. 그래도 술래는 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70의 빚 계산을 다 하네요. 사진 속 만석은 그 밤에도 웃고만 있었죠. 그러다 술래의 손이 고지서 한 장에서 멈췄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20년치가 빨갛게 밀려 있는데 전화요금 청구서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끊긴 번호라서 그런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끊긴 번호에서는 신호음이 난리 없었습니다. 이튿날 술래는 읍내 전화국을 찾았습니다. 국번 453-7702번이요. 폐업한 주유소 번호인데. 아, 잠시만요. 창구 직원이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끊긴 번호가 아닌데요? 네. 20년째 정상 회선이에요. 요금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요. 술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해지를 했는데요. 20년 전에 해지 신청 기록은 있네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재개통이 됐어요. 누가요? 직원은 화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명의가 고객님 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순례 씨, 자동이체로 20년째 납부 중이시고요. 술래는 창구 유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20년 동안 술래는 철창 안에 있었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만들 수 없는 곳에. 그렇다면 대체 누가 술래의 이름으로 그 전화를 살려두었을까요? 저기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순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매일 밤 10시의 벨소리. 2번 울리고 끊기고 다시 한 번. 그 박자가 아주 오래된 어떤 기억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순례는 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자동이체, 본인 명예 20년. 누군가 순례의 자리를 순례 몰래 지켜온 흔적이었어요. 고마움보다 무서움이 먼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럴 사람이 순례의 인생에는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에도 10시 정각, 전화는 어김없이 울렸습니다. 순례는 처음으로 이불을 걷고 사무실로 건너가 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벨이 2번 울리는 동안 순례는 수화기 위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받을 용기는 그날도 끝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죠. 이 전화는 받아야만 풀리는 수수께끼라는 것 말입니다. 기억은 엉뚱한 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뽑다가 순례는 허리를 펴고 주유기를 바라보았어요. 그 옆 기둥에 붙어 있던 지금은 떨어지고 없는 양철 전화 안내판. 주유소를 열고 3년쯤 되던 해까지 부부는 몹시 가난했습니다. 사무실 난로에 양은 냄비를 올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그래도 부부는 그 냄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주 웃었습니다. 칠규에게 진 빚을 갚느라 10원짜리 하나도 아끼던 시절이었죠. 만석은 새벽마다 기름 배달을 다녔습니다. 읍내 공장으로, 산 너머 농장으로 낡은 트럭을 몰고서요. 배달 가면 전화 한 통 해요. 잘 갔는지 알게. 전화비가 아깝다. 내 신호만 보냈구마. 신호요? 벨 2번 울리고 끊고 다시 한 번. 그나마 잘 도착했다는 기다. 받지는 말고. 받으마 돈 나간다. 순례는 그 말에 한참을 웃었습니다. 천하의 구두쇠 소리를 듣던 남편이었지만 순례는 알고 있었어요. 아낀 돈은 죄다 순례의 겨울 내복과 약값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신호가 그래요. 간첩도 아니고. 간첩은 무슨. 이건 우리 둘만 아는 기다. 2번은 보고 싶다. 1번은 사랑한다. 그런 뜻이라 치자. 무뚝뚝한 남편이 평생 한 말 중에 제일 긴 사랑 고백이었어요. 그날부터 신호는 부부의 살림이 되었습니다. 새벽 배달길에 따르릉, 따르릉, 뚝, 따르릉. 장에 간 날에도, 먼 길을 떠난 날에도, 벨소리 3번이면 순례는 보지 않고도 남편의 하루를 알았습니다. 형편이 펴진 뒤에도 신호는 남았어요. 어쩌다 신호가 늦는 날이면 순례는 마당에 나가 국도 쪽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늦은 벨 3번이 미안하다는 듯 울렸습니다. 전화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게 부부의 말버릇이 되었으니까요. 호미가 손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2번, 끊고 1번. 매일 밤 10시에 그 박자. 설마. 순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밑에서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이는 15년 전에 죽었어. 부고가 왔었잖아. 화재로 창고에서 뼈도 못 추렸다고 했잖아. 머리는 그렇게 도리지를 치는데 가슴은 이미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사망 신고가 된 사람의 전화가 살아있고 철창 안에 아내 이름으로 요금이 나가고 그 번호가 매일 밤 부부만 아는 박자로 울린다. 그럼 당신이야? 잡초 우거진 마당에는 대답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순례는 방으로 들어가 영치품 상자를 뒤졌습니다. 맨 밑바닥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15년 전 교도소로 날아든 남편의 부고 통지였습니다. 사망 원인 창고 화재. 유해 인수자 친척 강씨
술래는 그 종이를 100번도 더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에야 처음으로 한 줄이 눈에 걸렸어요. 친척 강 씨. 남편에게는 유해를 거둘 만큼 가까운 친척이 없었습니다. 사촌들은 진작에 연을 끊었고 형제는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장례도 유골도 무덤도 술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철창 안에서 받은 것은 그 종이 한 장이 전부였어요. 그 종이는 그날 밤 술래의 머리맡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술래는 9시부터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눈은 전화기에. 교도소 20년 동안에도 이렇게 긴 한 시간은 없었어요. 낮에 금자가 무슨 일 있냐고 몇 번을 물었지만 답하지 못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전화를 거는 것 같다고 어떻게 말한단 말입니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게 무서운 것이 아니었어요. 입 밖에 내는 순간 거짓이 될까봐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10시 정각. 따르릉, 따르릉. 술래는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벨이 끊기기 전에 수화기를 들어 올렸어요. 수화기를 귀에 대고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그 네 글자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만약 침묵이 돌아오면, 만약 장난 전하면, 이 미친 희망이 부서지면 더는 살아낼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낡은 디젤 엔진이 털털거리는 소리. 어디선가 많이 듣던 골골거리는 트럭 소리였습니다. 숨소리 하나가 분명히 거기 있었어요. 서로의 침묵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숨이 전화선 위에서 떨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술래는 수화기를 든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못했어요. 미친 생각이라고 100번을 다그쳐도 방금 그 숨소리는 아는 숨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금잔의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수첩을 든 30 남짓의 처녀였어요. 안녕하세요. 신문사에서 왔습니다. 이미선이라고 합니다. 미선이라는 이름에 금자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도마 위에 칼이 반박자 늦게 내려왔습니다. 술래는 콩나물을 다듬던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국도 개발 관련해서 취재 중인데요. 땅 매입 과정에 이상한 점이 많아서요. 박칠규 씨라고 아세요? 금자가 반색을 하며 도마를 쳤습니다. 알다마다. 아주 잘 찾아왔네. 기자 양반. 미선은 수첩을 펴며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찾는 분도 있어서요. 학생 때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인데 성함도 얼굴도 몰라요. 이 지역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까지만 알아냈거든요. 술래의 손에서 콩나물이 한 움큼 미끄러졌습니다. 금자는 시치미를 떼느라 헛기침을 2번 했죠. 술래가 평생 숨겨온 일이 제 발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세상에 고마운 사람도 다 있네. 차차 찾아질 거야. 가게를 나서던 미선이 문턱에서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콩나물을 다듬는 술래의 옆 얼굴을 잠깐 오래 바라보았어요. 저 어디서 뵌 분 같은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미선은 명함을 2장 놓고 갔습니다. 한 장은 금자에게, 한 장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은 술래에게요. 미선이 사라진 골목을 보며 금자가 속삭였습니다. 술래야, 말 안 할 거지? 응. 영주 닮아서 야무지더라. 그거면 됐어. 술래는 미선의 명함을 앞치마 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명함을 쥔 술래의 마음은 2갈래로 떨렸습니다. 영주의 딸이 저렇게 컸구나 하는 떨림이 하나, 그리고 그 애가 칠규의 뒤를 캔다 하는 불안이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에도 전화는 울렸고 술래는 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말은 못했지만
한 가지를 더 들었어요. 트럭 소리가 멎고 라이터 켜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깍, 딸깍, 2번 만에 붙는 불. 20년 전 남편의 낡은 라이터도 꼭 2번 만에 붙었습니다. 미선의 취재는 빠르고 집요했습니다. 군청 공고 서류를 떼고 등기부를 한 장씩 훑혔어요. 노선 발표 전에 팔린 땅들이 지도 위에 점점이 찍혔습니다. 그 점들을 이으니 화살표 하나가 그려졌어요. 화살표의 끝에는 어김없이 박칠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발표 전에만 17필지예요.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하죠. 미선은 수첩에 줄을 긋고 또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의 한가운데 팔리지 않은 한 곳, 만석 주유소. 미선은 그 낡은 이름의 등기부도 떼어보았습니다. 소유자 정순례.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이다 싶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옛 신문을 뒤지던 미선의 손이 곧 멈췄습니다. 20년 전 지역 신문의 사회면. 주유소 안주인 횡령 혐의 구속, 피해액 12억. 기사 속 흑백 사진에는 고개 숙인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던 그 옆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미선이 다시 반찬 가게를 찾은 것은 이틀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수첩을 꺼내지 않았어요. 여사님, 만석 주유소의 정순례 씨 맞으시죠? 콩나물 그릇 위에서 순례의 손이 멈췄습니다. 금자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기자 양반, 그런 옛날 일은 뭐하러. 괜찮아, 금자야. 순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정순례예요. 기사 쓰러 왔으면 쓸만한 얘기는 없어요. 20년 전에 다들 실컷 쓰고 갔으니까.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기사 때문이 아니에요. 미선은 의자를 당겨 순례 앞에 앉았습니다. 판결문을 읽었어요. 읽고 또 읽었어요. 증거라고는 장부 하나, 증인이라고는 동업자 한 사람. 그 동업자가 지금 그 일대 땅을 다 사들이고 있고요. 여사님, 이 사건 처음부터 이상해요. 순례는 대답 대신 콩나물 꼬리를 뗐습니다. 이상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20년 만에 아가씨가 처음이네. 재심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늙으니 괜한 헛바람 넣지 말아요. 한 번 진 재판은 20년을 먹어도 2번 질 힘은 없어요. 미선은 더 조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다만 가게를 나서며 금자에게만 들리게 말했어요. 포기 안 할 거예요. 저 어릴 때 얼굴도 모르는 분이 절 포기 안 했거든요. 금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해 행주만 비틀었습니다. 순례는 듣지 못했는지 콩나물에서 끝내 눈을 들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물러나는 대신 사람을 데려왔어요. 사흘 뒤 반찬 가게 앞에 낡은 가방을 든 초로의 신사가 섰습니다. 윤이라고 합니다. 미선 기자 대학 선배 되는 사람입니다. 재심 사건만 20년을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수임료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두 뒤축이 닳고 가방 손잡이가 실로 꿰매져 있었어요. 돈 안 되는 사건만 골라다닌 세월이 행색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억울한 사건은 냄새가 납니다. 이 사건은 냄새가 아주 진해요. 순례는 마지못해 가게 골방에 자리를 내주었어요. 윤 변호사는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유죄의 기둥은 장부 하나입니다. 경리인 여사님 필적의 이중장부. 그 장부 직접 쓰신 게 맞습니까? 숫자는 내 글씨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누군가 비슷하게 베껴 쓴 겁니다. 법정에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믿어주지 않았겠지요. 필적 감정은 비슷하다고 나왔을 테고. 윤 변호사는 안경을 올리며 서류 한 장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무서에 신고된 그의 매출 자료가 있습니다. 이중장부의 숫자와 어긋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가짜 장부를 만들면서 세무신고까지는 못 맞춘 겁니다. 그 말은 어딘가에 진짜 장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순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진짜 장부. 남편이 밤마다 사무실에서 적던 푸른 표지의 금전 출납부. 그이가 장부는 목숨이라고 했어요. 불나기 전까지는 분명 사무실 금고에 있었는데 화재 후 잔해에서는 금고도 장부도 안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게 나오면 재심의 문이 열립니다. 윤 변호사의 말에 골방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순례의 머릿속을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갔어요. 출소 인사를 오던 날 사무실 서랍개를 훑던 칠규의 눈. 그 눈이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이제야 짚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칠규도 진짜 장부를 찾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장부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순례는 폐주유소를 다시 뒤졌습니다. 마루 밑, 천장 위, 기름 창고의 빈 드럼통 속까지 푸른 표지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뒤지면 뒤질수록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군가 먼저 뒤진 흔적이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못자국이 어긋난 마루청, 칼로 길게 그어진 장판 밑, 살림을 아껴둔 손길이 아니라 헤집고 다닌 손길이었습니다. 순례는 등골이 서늘해져 한동안 그 벽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빈집에 들어와 벽을 뜯어본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말입니다. 20년 비어있던 집치고는 손을 탄 자리가 너무 많았죠. 한편 미선은 다른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창고 화재의 수사 기록이었어요. 7규 소유의 창고였고 보험금이 나왔고 사망자가 1명. 사망자 강만석? 만석 주유소의 그 사람. 미선은 기록을 넘기다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시신은 신원 확인이 어려울 만큼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원 확인 절차가 이상할 만큼 간단히 끝나 있었어요. 유류품의 라이터와 허리띠, 그리고 친척이라는 사람의 확인 진술. 치과 기록 대조란에는 짧은 한 줄뿐이었습니다. 해당 없음. 본인 확인을. 유류품이랑 친척 말로만 했다고? 미선은 그 친척의 이름을 짚었습니다. 강씨라고만 적혀 있고 주소는 비어 있었어요. 진술서의 서명은 날아갈 듯 흘려 쓴 두 글자. 미선은 사건 담당이 어느 경찰서였는지를 확인하다가 또 멈췄습니다. 참고인 명단에 낯익은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곽 소장. 당시 직함은 7규 소유 창고의 관리인. 이 사람 여기서도 나오네. 미선의 펜이 곽 소장이라는 석자에 동그라미를 2번 쳤습니다. 미선은 서류 뭉치를 안고 윤 변호사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밤이 깊은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기록을 다시 한 장씩 맞췄어요. 세무 자료와 어긋나는 가짜 장부, 보험금이 걸린 창고와 대충 닫힌 신원 확인, 주소도 없는 친척과 어디에나 등장하는 곽 소장. 서류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이윽고 윤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기자, 이거 횡령 사건만 다시 10개 아니에요. 그 화재의 사망자는 강만석 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는 비처럼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분납심사 탈락 통지가 먼저 왔어요. 사유란에는 소득 불안정과 신원관계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매 결정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기한 내 미납으로 토지 공매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곽 소장은 기다렸다는 듯 철거 계고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공매 전에 지작물 정리하랍니다.
무허가 구조물은 철거 대상이에요. 개고장이 사무실 문짝에 풀로 발렸습니다. 남편의 간판 아래 철거라는 두 글자가 나란히 붙은 것이었어요. 금자는 통지서를 들고 군청까지 쫓아갔다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노? 분납하겠다는 사람을 왜 떨어뜨리노? 법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법 같은 소리 하네. 박칠규 입김인거 원장이 다 안다. 윤 변호사도 서둘렀지만 절차의 시계는 냉정했습니다. 재심 청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매는 다음 달입니다. 공매가 먼저 끝나요. 진실이 도착하기 전에 집이 먼저 사라지게 생긴 것입니다. 소문을 들은 최 씨가 트럭을 몰고 달려왔습니다. 공매란이에요. 지는 여 기름 넣을 날만 기다렸는데 기사 양반들 서명이라도 받아볼까 해. 탄원서라도 해. 순례는 고맙다는 말 대신 최 씨의 거친 손을 오래 잡았습니다. 마음들은 모였지만 마음으로 막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었어요. 그 무렵 칠규는 서울로 전화 한 통을 넣었습니다. 도연이냐? 칠규 아저씨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어머니가 출소해서 그 주유소에 들어앉았다. 기자의 변호사에 사람들을 모아서 또 일을 벌이는 모양이더라. 수학이 넘어가 한참 조용했습니다. 재심인지 뭔지 한다고 옛날 일 다 들춰지면 너만 또 다친다. 내가 와서 정리해라. 땅 팔고 조용히 떠나시게. 아저씨가 손 쓰면 보상가는 섭섭지 않게 해주마. 칠규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들만큼 잘 드는 칼이 그 어미에게는 없을 테니까요. 강도연이 폐주유소 마당에 들어선 것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45의 아들은 잿빛 양복에 잿빛 얼굴이었어요. 빨래를 널던 순례는 빨랫줄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도연아, 20년 동안 면회실 유리 한 번 사이에 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45의 아들 얼굴에는 죽은 남편의 눈매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저 눈으로 7살 도연이는 아버지 트럭 조수석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어미는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다리를 간신히 붙들었어요. 밥은 먹었니? 20년 만에 첫 마디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를 왜 지키고 계세요? 우리 가족 다 망가뜨린 집인데 뭐가 좋다고. 도연아, 그게 아니라 제가 첫 직장에서 어떻게 쫓겨났는지 아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이 서 있었습니다. 입사 1년 만에요. 횡령범 아들이라는 소문이 회사까지 돌아서요. 파혼도 당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그쪽 어른이 그럽디다. 그런 집안과는 사돈 못 맺는다고. 아버지 장례에도 저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워서 못 갔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순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아들의 말 어디에도 거짓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겪은 지옥은 전부 진짜였으니까요. 애비가 그렇게 된 것도 결국 어머니 일 때문이잖아요. 화병에 술에. 창고에서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었어요. 순례는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다고, 재심에서 다 밝혀질 거라고. 하지만 그 말들이 목구멍을 넘지 못했어요. 20년 전에도 믿어주지 않았던 아들이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입으로만 외치는 결백이 아들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일 뿐이었죠. 땅 정리하세요. 칠규 아저씨가 값은 잘 쳐준답니다. 그 돈으로 요양원이든 어디든 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다시는 서로 찾지 맙시다. 도연은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서던 걸음이 기둥 앞에서 잠깐 멎었어요. 7살부터 13살까지 제 키가 새겨진 그 기둥 앞에서 도연의 눈이 흔들린 것은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내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마당을 빠져나갔어요. 술래는 그 뒷모습이 사라진 뒤에야 주저앉았습니다. 빨래는 흙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20년을 버티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날에야 알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알아줄 거라는 그 한 줄기였다는 것을요. 그 줄이 끊어진 자리에서 이른의 어미는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술래는 그날부터 이틀을 알아누웠습니다. 금자가 흰죽을 쑤어와 머리맡에 앉았어요. 술래야, 한술만 뜨자. 응? 금자야.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20년도 견뎠는데 말 몇 마디를 못 견디겠더라. 금자는 죽그릇을 든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술래는 여느 날처럼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시 1분, 2분, 3분.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11시가 되어도 자정이 넘어도 벨은 침묵했습니다. 당신도 갔어? 술래는 차가운 수화기를 어루만졌습니다. 미친 희망이라도 그 벨소리로 하루하루를 건너온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끊어낸 날에 벨마저 끊긴 것입니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전화는 울리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술래는 보따리를 쌌습니다. 가족사진, 남편의 수첩, 찻잔 2개. 챙길 것이 그것뿐이라는 사실에 헛웃음이 났어요. 책상 위에 동양나는 보자기에 싸서 금잔해로 가져갔습니다. 이건 도로 가져가. 개업 선물은 개업하는 사람이 받아야지. 금자는 화분을 받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맡아만 둘게. 네 마음 바뀌면 도로 찾아가라. 금자야, 나 여기 떠날란다. 공매고 철거고 인자 버틸 기운이 없다. 재심은 변호사님이랑 미선이한테 미안하지만 늙은이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금자는 아무 말 없이 술래의 손만 쥐었습니다. 30년 친구의 눈에 어린 것이 무엇인지 서로 다 알았으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술래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달력도 볼펜도 주전자도 제자리에 그대로였어요. 술래는 전화기 앞에 앉아 수화기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신호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20년을 한결같던 그 벨은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한 번만 더 울려봐요. 술래는 수화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어둠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내가 끌려가던 날 강만석은 법원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마누라는 도둑이 아닙니다. 장부가 가짜라니까요.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만석은 그 말만 외쳤습니다. 횡령된 12억의 행방을 만석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칠규는 군 의원 출마를 준비하며 돈을 물쓰듯 했으니까요. 동업장부의 도장은 칠규의 손에 있었습니다. 격리였던 아내의 글씨는 마음만 먹으면 베낄 수 있었죠. 빼돌린 자가 뒤집어 씌우는 데는 보름이면 충분했습니다. 만석에게는 단 하나의 무기가 남아 있었어요. 푸른 표지에 진짜 금전 출납부. 판결이 나기 전날 밤 만석은 그것을 금고에서 꺼냈습니다. 세무신고 서류와 영수증 뭉치까지 기름통 밑에 숨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칠규가 사람을 보내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부 내놓고 항소 포기하면 도연히 학비는 책임진다더라. 만석은 침을 뱉었습니다. 그날부터 만석 주유소에는 밤손님이 들끓었어요. 자물쇠가 뜯기고 사무실이 뒤집히고 창고가 파헤쳐졌습니다. 만석은 장부를 더 깊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혼자만 아는 자리로요. 그리고 5년 뒤 그 겨울이 왔습니다.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보자신다.
창고로 와라. 곽 소장의 전가를 받고 만석은 알면서도 갔습니다. 지쳐 있었으니까요. 면회 한번 받아주지 않는 아내와 연락이 끊긴 아들 사이에서요. 창고에는 칠규 대신 낯선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부 어디 있나? 오늘은 듣고 가야겠는데. 신랑이 끝에 누군가 등유 난로를 걷어찼습니다. 겨울 창고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어요. 사내들은 저희끼리 먼저 달아났습니다. 만석은 불 속에서 등과 어깨가 타들어가며 뒷문을 부쉈습니다. 그 창고 안쪽에서 잠을 청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어요. 오갈 데 없어 빈 창고에 스며들던 이름 모를 노숙의 사내였습니다. 만석은 화상을 입은 몸으로 그를 끌어내려 했지만 불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항구 도시의 뒷골목 병원에서 정신을 차렸어요. 등과 어깨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는 자신의 부고가 실려 있었죠. 창고 화재 사망자 강만석. 유류품이 된 라이터와 허리띠는 불 속에 두고 나온 만석의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경찰서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나 여기 살아있다고, 죽은 이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병상에서 사흘을 끙끙 앓으며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쫓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살아있는 한칠규는 장부를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아내가, 그 다음에는 아들이 위험해질 차례였죠. 강만석이 죽어야 식구들이 산다. 만석은 친척 강 씨의 이름으로 유해 확인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한참을 종이 위에서 떨다가 겨우 내려앉았습니다. 날아갈 듯 흘려 쓴 두 글자가 한 사람의 인생을 지웠어요. 그렇게 강만석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항구 도시의 막일꾼 강 씨로 15년을 살았습니다. 주민등록도 없는 사람이라 일당은 늘 남보다 박했어요. 그래도 만석은 군말 없이 제일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얼굴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부두에서 짐을 지고 겨울에는 그물을 손질했어요. 흉터를 물으면 보일러가 터졌었다고만 답했습니다. 번 돈은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통장을 만들 수 없으니 현금을 기름종이에 싸서 장판 밑에 깔았어요. 쪽방 장판이 한 장씩 두꺼워지는 것이 만석의 달력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내가 나오는 날 빈손으로 맞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만석은 밤차를 타고 고향에 다녀갔습니다. 폐주유소에 무너진 함석을 남몰래 덧대고 전화선이 삭지 않았는지 살피고 요금이 밀리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수감 직후 끊겼던 전화를 아내의 이름으로 되살린 것도 만석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차마 발을 들이지 못했어요. 아내의 살림에 손을 대는 것이 죽은 자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만석이 한 일은 단 하나, 매일 밤 10시에 전화였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빈 주유소를 향해 거는 신호. 2번 울리고 끊고 다시 한 번. 받을 사람 없는 벨이 녹슨 사무실에 울리는 동안 만석은 수화기 너머의 그 소리를 기도처럼 들었습니다. 보고 싶다. 그리고 미안하다. 신호의 뜻은 20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 있었죠. 달력은 매년 꼬박꼬박 셌습니다. 아내의 출소일이 가까워질수록 만석의 밤은 길어졌어요. 출소 날짜는 교도소 앞 대서소에 물어물어 알아두었습니다. 그날 아침 만석은 교도소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20년 만에 보는 아내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달려가 끌어안는 대신 만석은 모자를 눌러쓰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폐주유소에 불이 켜진 것을 본 날 만석은 부스 안에서 오래 울었습니다. 이제 벨은 빈집이 아니라
아내의 밤에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부터 수화기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건너왔어요. 20년 만에 듣는 아내의 숨소리였습니다.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술래야, 나다. 미안하다. 수백 번을 연습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번번이 목구멍에서 무너졌습니다. 무슨 낯으로 말을 섞는단 말입니까? 누명도 벗겨주지 못하고 죽은 척 숨어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들의 가슴에 어미 원망만 심어놓은 못난 아비였어요. 그러던 토요일 만석은 고향에 내려왔다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폐주유소 마당, 어미 앞에 칼처럼 서 있는 아들을, 주저앉은 아내와 돌아서는 아들의 잿빛 양복을. 담장 뒤에 만석은 주먹으로 제 가슴을 쳤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든 지옥이었어요. 죽은 척 20년 그 비겁함이 새 식구를 갈갈이 찢어놓은 것입니다. 그날 밤 만석은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신호를 보낸단 말입니까? 보고 싶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차마 보낼 수 없는 밤이었어요. 부스 앞을 서성이다 돌아서기를 사흘. 나흘째 되던 날 만석은 부두 노인회관의 신문에서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지역 일간지 한 구석, 미선의 이름이 박힌 기사였습니다. 국도 개발 비리 의혹, 20년 전 횡령 사건 재조명. 그리고 그 아래 떨리는 손으로 짚은 한 줄. 창고 화재 사망자 신원의 의문, 재조사 필요성 제기. 세상이 20년 만에 그 겨울의 창고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석은 신문을 접고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죽은 자로 사는 일이 더는 식구를 지키는 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진짜 장부가 있어야 아내의 누명이 벗겨집니다. 그 자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강만석 하나뿐이었어요. 그날 밤 만석은 짐을 쌌습니다. 화상 흉터 위로 작업복을 입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 막차에 올랐어요. 창밖에 어둠에 대고 만석은 소리 없이 말했습니다. 술래야, 내일은 받아주겠나? 떠나기로 한 날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술래는 수화기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10시가 지나고 10시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 미친 늙은이 헛꿈이었지. 내일이면 이 사무실도 이 전화기도 영영 남의 것이 됩니다. 술래는 마지막 인사를 하듯 수화기를 가만히 쓸었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술래의 온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벨은 2번 울리고 뚝 끊겼어요.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한 번. 따르릉. 나흘 만에 돌아온 부부만 아는 그 박자였습니다.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귀에 대자 바람소리 너머의 숨소리가 건너왔어요. 술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 4글자를 밀어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의 숨이 멎었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 전화선 위에 흘렀어요. 파도 소리 같은 잡음만 두 사람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윽고 갈라진 목소리 하나가 어둠을 건너왔습니다. 술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늙고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 산 귀가 그 목소리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당신이야? 여보, 당신 맞아? 수화기 너머에서 울음 섞인 숨소리가 터졌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술래야. 내가 죽일 놈이다. 술래는 전화기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끊지 마라. 제발 끊지 마라, 술래야. 20년을 신호만 보내던 사람이
그 말부터 쏟아냈습니다. 살아있었어. 살아있었구나. 꿈이면 안 되는데. 당신, 정말 당신이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잠긴 웃음을 흘렸습니다. 도연이 낳던 날, 당신, 내 미역국 태워 먹었다. 그걸 아는 놈이 세상에 나 말고 또 있겠나. 도연이를 낳던 그 새벽, 산바라지 부엌의 일이었습니다. 술래의 울음이 그제야 둑을 넘었어요.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짧은 침묵 뒤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문 앞이다. 술래는 수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맨발로 사무실을 뛰쳐나갔어요. 새벽 가까운 국도에는 가로등 하나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길 건너 공중전화 부스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에 야윈 어깨에 백발이 된 머리, 15년 전 부고 한 장으로 떠나보낸 사람이 거기 서 있었어요. 여보. 술래는 맨발로 국도를 건넜습니다. 자갈이 발바닥을 찔러도 아픈 줄을 몰랐어요. 만석도 휘청이며 마주 걸어왔어요. 녹슨 주유기 곁을 지나 만석은 한 걸음씩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20년 동안 담장 밖에서만 맴돌던 걸음이었어요. 두 노인은 주유소 마당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손 한 뼘이면 닿을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20년의 세월이 그 한 뼘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늙었네, 당신. 술래가 먼저 울음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그대로다. 거짓말도 그대로네. 만석이 손을 들어 술래의 뺨에 가져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죽은 자로 산 세월이 그 손을 붙들었던 것이었어요. 술래가 그 손을 마주잡아 제 뺨에 가져갔습니다. 거칠고 흉터가 만져지는 손이었어요. 술래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가의 주름과 턱의 흉터와 야윈 볼을 하나하나요. 그러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엉뚱하게도 그것이었어요. 밥은 먹고 다녔어? 아들에게 했던 그 첫마디가 남편에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진짜네. 꿈이 아니네. 그 말에 만석이 무너졌습니다. 72의 노인이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하다. 죽은 척하고 숨어 산 거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다. 근데 그래야 당신하고 도연이가 사는 줄 알았다. 칠규가 장부를 못 찾으면 산 사람은 끝까지 노릴 거였으니까. 술래도 마주 무릎을 꿇고 남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작업복 등판 아래로 울퉁불퉁한 흉터가 만져졌어요. 불 속에서 얻은 15년 묵은 흉터였습니다. 여보, 매일 밤 그 신호 무슨 뜻으로 보냈어? 만석은 한참 만에 갈라진 소리로 답했습니다. 옛날 그대로지. 2번은 보고 싶다. 한 번은. 뒷말은 울음에 잠겨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술래는 다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2등으로 20년을 혼자 졌구나. 당신이 더 졌다. 내 목까지 다 졌다. 두 노인은 마당 흙바닥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잡초 사이로 가로등 빛이 길게 누웠어요. 20년 동안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어둠이 그 빛 속에서 녹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만석이 아내의 손을 끌었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 만석이 멈춰선 곳은 마당의 그 기둥 앞이었어요. 7살부터 13살까지 아들의 키가 새겨진 기둥. 만석은 그 눈금을 거친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키를 잴 때마다 까치발을 들던 7살 도연이 한 눈금이라도 더 크겠다고 아비 몰래 신문지를 깔고 서던 아이. 그 아이의 자리만은 20년 동안 한 번도 녹슬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밤차 타고 와서
이것만 보고 갔다. 함석 덧대고 전화선 살피고 이 눈금 한 번 만지고 그게 내 제사였다. 산놈이 지내는 산 식구들 제사. 술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20년 동안 이 폐허가 무너지지 않은 까닭을요. 지붕을 바친 것은 함석이 아니라 한 사람의 밤들이었다는 것을요. 근데 여보, 도연이는 술래의 말에 만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안다. 그날 담장 뒤에서 다 봤다. 우리 아들 가슴에 못 박은 거 이제 내가 빼야지. 그러려고 왔다. 죽은 놈이 다시 살아나려고. 사무실로 들어선 만석은 찬장 앞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나란히 엎어진 찻잔 2개가 20년 전 그대로 거기 있었어요. 만석은 그중 하나를 꺼내 거친 손으로 한참을 쓸었습니다. 당신 잔이 내 잔 옆에 그대로 있네. 내가 닦아서 도로 엎어놨어. 당신 올 줄 알았나 봐. 두 노인은 잔을 사이에 두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잔을 내려놓은 만석은 메고 온 가방을 책상에 올렸습니다. 20년 묵은 끈이 풀리고 가방이 열렸어요. 술래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빛바랜 공책 여러 권과 차곡차곡 묶인 종이 뭉치들. 공책 겉장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 쓴 날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권의 첫 장은 아내가 끌려가던 그날이었어요.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은 바로 어제 날짜였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은 손글씨가 종이 위에 빼곡했어요. 이게 다 뭐야? 20년치다. 만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칠규가 한 짓, 곽가가 한 짓, 내가 보고 들은 거 전부. 날짜별로 다 적었다. 창고에 불 지른 놈들 얼굴까지. 그리고 진짜 장부가 어디 있는지. 그것도 인자 말할 때가 됐다. 가방 안에는 죽은 자로 산 20년의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 변호사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술래의 뒤를 따라 들어선 노인을 보고 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사님, 이분은 우리 집 바깥 양반이에요. 찻잔을 나르던 윤 변호사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서류상 15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까요. 강만석입니다. 죽었다던 그 강만석이요. 미선은 노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수사 기록 속 흐릿한 증명사진의 얼굴이 늙은 채로 거기 있었어요. 긴 침묵 끝에 윤 변호사가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어쩐지 서류마다 구멍이 뚫려 있더라니. 만석은 가방에서 공책들을 꺼내 책상에 쌓았습니다. 20년치 기록이 변호사의 책상 위에 산을 이루었어요. 윤 변호사는 첫 권을 펴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넘길수록 안경 너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날짜, 장소, 사람, 금액. 이건 수사 기록보다 촘촘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양반. 장부는 따로 있소.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갑시다. 20년 동안 아무도 못 찾은 자리니까. 일행이 도착한 곳은 폐주유소 마당이었습니다. 만석은 주유기 옆 녹슨 철판 앞에 서서 발로 바닥을 2번 굴렀습니다. 지하 기름 탱크요. 폐업하면서 기름은 다 뺐지. 빈 탱크에 넣고 입구를 철판으로 덮고 그 위에 폐드럼을 쌓았소. 칠규가 집은 100번을 뒤져도 기름 구덩이까지는 못 뒤질 테니까. 곁에 선 술래가 기가 막힌 얼굴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20년 산 마당 밑에 있었다고? 기름쟁이 보물은 기름 구덩이에 묻는 기다. 만석이 멋쩍게 웃으며 소매를 걷었습니다. 남자들 손으로 드럼통이 치워지고 철판이 들렸습니다. 검은 입구 안에서 밧줄에 묶인 양철통 하나가 올라왔어요. 기름종이로 겹겹이 싸고
초로 봉한 통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미선이 숨을 삼켰어요. 푸른 표지에 금전 출납부, 세무신고 서류와 영수증 뭉치, 그리고 동업계약서 원본까지 20년 묵은 진실이 기름 냄새를 묻힌 채 돌아온 것입니다. 이거면 됩니까? 변호사 양반. 됩니다. 차고 넘칩니다. 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심 청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장도 같이 냅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재심 청구서와 고발장을 썼습니다. 진짜 장부와 가짜 장부의 대조표가 증거 목록 첫 줄에 올랐어요. 미선은 준비해 온 기사를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20년 전 횡령 사건의 진범 의혹, 그리고 살아 돌아온 사망자. 기사는 하루 만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죽은 남편이 20년 만에 돌아와 아내의 누명을 벗긴다. 사람들은 그 한 줄에 일손을 놓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취재 요청이 빗발쳤지만 술래는 단 한 곳에만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미선의 신문이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말을 믿어준 기자니까요. 만석은 경찰서로 가서 모든 것을 자수했습니다. 사망 위장도 가짜 진술서의 서명도 전부요. 벌은 달게 받겠소. 대신 그 창고 불은 다시 조사해 주시오. 그날 그 불 속에서 죄 없는 사람이 하나 죽었소. 수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죽은 불만은 세월이 지나도 죄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경찰이 창고 화재를 다시 파기 시작하자 곽 소장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참고인 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 곽 소장은 칠규의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회장님, 만석이가 살아있답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시끄럽다. 죽은 놈이 살아왔다고 뭐가 달라지나. 장부요. 진짜 장부가 나왔다지 않습니까? 칠규의 손에서 신문이 구겨졌습니다. 20년 동안 그 장부 하나를 찾으려고 폐가를 뒤지게 했던 칠규였어요. 기름 구덩이 속이라는 것은 끝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회장님, 그때 창고에 보낸 애들 말입니다. 일 틀어지면 다 제가 시킨 걸로 하라셨지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혼자 뒤집어 쓰고 늙어 죽지는 못합니다. 곽 소장은 그 길로 변호사를 사고 검찰을 찾아갔습니다. 40년 심부름의 마지막이 제 살길 찾는 자백이 된 것입니다. 곽 소장의 입에서 모든 것이 쏟아졌어요. 장부 조작의 경위, 위증의 대가, 창고에 보낸 사내들의 이름, 그리고 도로 노선 정보를 빼돌린 군청의 연줄까지. 칠규는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군의원 후보 사퇴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날 아침이었어요. 수갑을 차고 나오는 칠규 앞에 카메라가 벽을 이루었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20년 전 일 인정하십니까? 칠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읍내에 걸렸던 출마 현수막은 그날로 내려졌어요. 금자는 그 현수막이 거치는 것을 말없이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공매 절차는 직권으로 중지되었습니다. 재심 법정은 예상보다 빨리 열렸어요. 증인석에는 죽었다 살아온 남편이 앉았습니다. 그 장부는 접니다. 제 처는 숫자 하나 만진 일이 없습니다. 20년 늦은 증언이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장부와 곽 소장의 증언 앞에서 검찰도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선고일 70살 술래는 20년 전 그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재심 피고인 정순례, 무죄. 방청석의 금자가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선은 수첩을 쥔 채 울었고 윤 변호사는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술래는 울지 않았어요. 다만 법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20년 만에 돌려받은 이름값으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순례의 손을 만석이 꼭 쥐었어요. 인자 됐다. 인자. 당신 이름 돌려받았다. 우리 이름이지. 간판에 같이 걸린 이름. 그 광경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사무실 강도연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죽었다던 아버지의 얼굴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무죄라는 두 글자가 자막으로 박혀 있었어요. 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으로 쌓아 올린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도연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끝내 누르지 못한 번호가 화면 위에서 꺼졌어요. 그날 밤 폐주유소 앞에 낯선 승용차 한 대가 와서 섰습니다. 시동은 꺼졌지만 운전석의 사람은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잿빛 양복의 사내가 불 켜진 사무실 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승용차는 그날 밤 끝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같은 자리에 다시 와서 섰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도연은 마당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들어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먼저 발견한 것은 만석이었습니다. 간판을 닦다 말고 손에 든 걸레를 떨어뜨렸어요. 도연아. 도연은 그 자리에 굳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덤도 없이 보낸 아버지가 사다리 위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아요? 그래. 못난 애비다. 만석은 아들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죽은 척 숨어 산 거 애비가 100번 잘못했다. 너희를 지킨다는 게 너희 가슴에 못만 박았다. 도연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5의 사내가 7살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요? 왜 말을 안 했어요? 장례까지 치르게 하고 저는 아버지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어머니를 20년 동안 미워했는데 만석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네 잘못 아니다. 속인 놈 잘못이지 속은 사람 잘못이 아니다. 네 어머니한테도 내가 그렇게 말했다. 부자는 마당 한가운데서 한참을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포옹을 풀던 도연의 손에 아버지의 등이 만져졌어요. 작업복 아래의 울퉁불퉁한 흉터에 아들의 울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이게 그때 그 불이에요? 낡은 흉이다. 인자 아프지도 않다. 아프지 않다는 말이 그날따라 제일 아픈 말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순례는 그 광경을 문턱에서 바라보았어요. 끼어들지 않고 그저 앞치마 끈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도연이 어머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믿어드리지 못해서 20년 동안 등을 돌려서 그날 여기 와서 한 말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말들을. 순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은 아들 앞에 마주 앉아 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얼굴 좀 보자. 우리 아들. 20년치. 얼굴 좀 보자. 어미의 거친 손바닥 안에서 아들은 오래 참은 울음을 쏟았습니다. 밥부터 먹자. 들어가자. 새 식구 밥상 차리는 게 엄마는 20년 소원이었어. 그날 폐주유소 사무실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난로 위에서 끓는 찌개와 세 벌의 수저. 아버지 된장찌개. 이 맛이었어요. 기억나요. 새벽 배달 갔다 와서 늘 이거 끓여주셨잖아요. 기억하나? 우리 아들이 2그릇씩 비웠는데 도연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자꾸 부모의 얼굴을 건너다 보았어요. 꿈에서 깨면 사라질 사람들처럼요. 기둥에
눈금 그대로 있던데요. 도연이 밥을 삼키다 말고 불쑥 말했습니다. 신문지 깔고 올라섰던 거 그때 아셨어요? 알았지. 모른 척했지. 한 눈금이라도 크고 싶다는데 애비가 그걸 왜 망치노? 세 사람의 웃음이 20년 만에 그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금자가 반찬 보따리를 들고 달려온 것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아이고, 도연아. 이놈아, 큰절부터 해라. 네 어메 친구다. 도연이 넙죽절을 하자 금자는 등짝을 한 대 때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밥상에는 수저가 4벌 놓였어요. 도연은 그 주에 사표를 내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일이 설비 관리예요. 주유소 다시 여는 거 제가 합니다. 재개업 준비는 온 시장의 일이 되었어요. 최 씨는 기사들을 몰고 와 마당에 잡초를 갈아엎었습니다. 만석은 낡은 작업 수첩을 꺼내 새 외상 장부의 첫 장을 폈습니다. 첫 줄에는 20년 전과 같은 글씨가 적혔어요. 사람 장사가 기름 장사보다 먼저다. 금자는 맡아두었던 동양난을 도로 안고 왔습니다. 개업 선물이라 캤제? 인자 진짜 개업이네. 윤 변호사는 허가 서류를 도맡아 챙겼습니다. 도로 노선도 다시 그어졌습니다. 비리로 얼룩진 계획이 백지가 되고 원한대로 산 쪽 우회로가 확정되었어요. 칠규가 사모은 땅들만 값이 반토막 나서 나뒹굴었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미선이 케이크 상자를 들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미선의 눈가가 붉어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다시 모인 것을 본 금자가 그제야 묵은 비밀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여사님, 금자 이모님한테 다 들었어요. 순례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내주신 돈으로 제가 대학을 갔다고요. 우리 엄마 빈자리를 여사님이 채워주셨다고요. 순례는 한참 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니야. 네 엄마가 한 거야. 영주가 마지막까지 네 걱정만 했어. 나는 심부름만 한 거고 그 심부름을 20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미선은 끝내 순례의 무릎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순례는 그 등을 가만가만 쓸어주었어요. 영주의 등을 쓸어주던 꼭 그 손길로요. 고개 들어 미선아. 네 엄마가 보면 속상해. 이렇게 잘 컸는데 울긴 왜 울어. 그날 밤 미선은 세 식구의 밥상에 넷째 수저로 앉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만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따로 있었어요. 그 겨울 창고에서 죽은 이름 모를 사내의 무연고 묘를 찾은 것입니다. 만석은 그 앞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어요. 내 이름으로 잠든 분, 여기 평안하소서. 비석 앞에 소주 한 잔을 붓고 만석은 오래 절을 올렸습니다. 만석의 재판은 그해 가을에 끝났습니다. 사망 위장과 허위 진술에 대한 죗값이었어요. 재판부는 20년의 사정을 헤아려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지웠다. 법은 그 세월의 책임을 묻되 사정을 외면하지 않는다. 법정을 나서며 만석은 아내와 아들의 손을 양쪽에 잡았습니다. 인자, 죽은 놈 아니다. 서류에도 산 사람이다. 주민등록이 살아난 날 만석은 면사무소 앞에서 한참을 웃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데 종이 한 장이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주유소 마당에 새 주유기가 들어섰습니다. 도연이 직접 배관을 깔고 최 씨의 기사들이 시운전을 도왔어요. 사무실 벽에는 새 페인트가 발리고 마당에는 자갈이 새로 깔렸습니다. 순례는 손님 대접할 보리차 주전자부터 장만했어요. 미선은 특종 덕에 서울 본사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남을래요. 제 기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서요.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어두운 간판을 나란히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꺼져 있던 네 글자에 불이 돌아올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온 것은 첫눈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만석 주유소. 20년 만에 살아난 네 글자가 국도의 어둠을 밝혔어요. 점등식이랄 것도 없었지만 마당은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사다리에 올라 스위치함을 열고 만석이 그 아래를 받쳤어요. 37년 전 간판을 달던 자리에서 이번에는 부자가 함께였습니다. 금잔의 반찬가게 식구들, 최 씨와 화물 기사들, 윤 변호사와 미선, 시장 좌판 할머니들까지 김이 오르는 어묵솥 둘레에 모여 섰어요. 점등합니다. 도연의 외침과 함께 간판이 환해지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례는 남편의 손을 쥔 채 그 불빛을 한참 올려다보았어요. 여보, 우리 간판 안 죽고 살아있었네. 간판만 살았나? 다 살았지. 금자가 어묵 국물을 돌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어묵은 공짜다. 개업집 인심이다. 웃음소리가 첫눈 내리는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첫 손님은 약속대로 최 씨의 트럭이었습니다. 가득이요. 20년치로 가득. 주유기 계기판이 20년 만에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 넘어가는 소리를 만석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기름 냄새가 마당에 퍼지자 노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웃었습니다. 그 냄새가 두 사람에게는 살아 돌아온 세월의 냄새였으니까요.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주유소는 다시 국도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기름을 넣으러 온 기사들은 보리차 한 잔씩을 얻어 마시고 갑니다. 계산대 옆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놓여 있어요. 사람 장사가 기름 장사보다 먼저다. 아들 도연은 이제 그 글씨 아래에 제 글씨를 보태고 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액자가 2개 걸렸습니다. 하나는 무죄 판결문, 하나는 미선의 첫 기사. 판결문 액자는 순례가 굳이 마다한 것을 도연이 우겨서 걸었습니다. 어머니 이름값이에요. 오는 손님마다 다 보시라고요. 그 옆에는 개업하던 해의 가족사진이 새 사진 한 장과 나란히 걸렸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주유기 앞에서 찍은 머리 희끗한 새 식구의 사진입니다. 기둥의 키 눈금에는 요즘 새 금이 하나씩 늘고 있어요. 미선이 올 때마다 장난처럼 제 키를 대보고 가거든요. 저도 이 집 식구 맞죠? 맞다 맞아. 눈금 있는 사람이 식구지. 금자는 여전히 새벽 반찬을 만들다 콩나물 한 봉지를 들고 마시를 옵니다. 순례와 평상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며 해가 지는 국도를 바라보지요. 윤 변호사도 지나는 길이면 들러 보리차 한 잔을 청합니다. 낡은 가방은 그대로지만 요즘은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순례야, 네 인생도 참, 왜, 기구하다고? 아니, 단단하다고. 사무실 벽에 그 벽걸이 전화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도연이 새 전화기로 바꾸자고 했지만 부부가 한사코 말렸어요. 이 전화가 네 어매를 살렸다. 함부로 떼는 거 아니다. 그리고 밤 10시면 가끔 그 전화가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뚝, 따르릉. 읍내 목욕탕에 간 만석이 공중전화에서 거는 장난 신호입니다. 순례는 받지 않고 웃기만 합니다. 2번은 보고 싶다. 1번은 사랑한다. 반평생이 지나도 그 뜻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순례는 요즘도 새벽이면 걸레를 들고 사무실을 닦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닦을 살림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작업화, 남편의 모자, 미선이 두고 간 머그잔. 닦을 것이 늘어나는 집이 사람 사는 집입니다. 어느 밤 순례는 평상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20년 동안 빈집에 전화 걸 때 무슨 생각했어? 만석은 한참 만에 대답했어요. 벨소리가 사무실에 울릴 거 아이가. 그나마 그 방이 하루에 한 번은 사람 사는 방이 되지 싶더라. 술래는 그 말에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20년 동안 폐허가 무너지지 않은 진짜 이유였습니다. 칠규의 재판 소식은 가끔 신문 한 귀퉁이로 전해지지요. 곽 소장의 이름도 그 면에 같이 실렸습니다. 그 이름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이제 이 마당에 없지요. 돌아보면 참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누명이 20년을 가두었고 거짓 부고가 부부를 갈라놓았어요. 하지만 그 세월에도 끊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의 벨소리, 얼굴 모르는 아이에게 건너간 학비, 장판 밑에 모인 꼬깃한 지폐와 기름 구덩이 속의 푸른 장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루하루 쌓아 올린 것들이 결국 사람을 살렸습니다. 도연은 가끔 그 시절 어머니의 영치금 장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머니를 미워하던 시간에도 어머니는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었지요. 희망이라는 것은 어쩌면 거창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받는 사람 없어도 매일 울리는 그 벨소리 같은 것, 그 작은 신호를 20년 동안 거르지 않는 마음 같은 것 말입니다. 오늘 밤에도 만석 주유소의 간판에는 불이 들어옵니다. 국도를 지나는 트럭들이 그 불빛에 경적을 한 번씩 울려주고 가지요. 어둠 속을 달리는 사람들은 압니다. 불 켜진 자리 하나가 그 길에서 얼마나 큰지를요. 그 집 식구들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끊어지지 않은 신호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자리에도 늦지 않게 벨이 울리기를 바라겠습니다.